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정종실록 제6부 2차 왕자의 난, 싱거운 승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00년 1월 29일 삼군부에서 곧 있을 제사에 있을 짐승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냥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왕자들이 각기 사냥 준비를 바빴는데 이방원과 이방간도 각기 제사에 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병력을 점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날이에요. 이방원은 새벽부터 조영무에게 몰입군들을 이끌고 들에 나가도록 한 후에 자신도 사냥에 나설 채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뜻밖의 인물이 이방원의 집을 찾아왔다는 거죠. 바로 이방간의 아들인 이맹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조카가 되는 셈이죠. 이맹종은 부친이 이날 이제 디데이로 잡아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부친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정말 대담무쌍하게도 이방원의 동정을 염탐하기 위해서 이방원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방간보다도요 그 아들인 이맹종이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당대에. 그래서 이방원 일파에서도 원래 누구를 좀 더 조심했냐면은 이방간을 위험인물로 간주했다기보다는 이방간의 아들인 이맹종을 훨씬 더 위험인물로 간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 요주 인물이 그것도 좀 거시기한 날에 아침 일찍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날에, 그죠? 자, 이맹종은 태연하게 자신의 부친도 마침 오늘 제사에 쓰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간다면서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혹시 삼촌은 어디 가서 사냥을 하는지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염탐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자, 이맹종이 돌아가는 후에 당연히 이상한 낌새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방원은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방간의 집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간은 이미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군병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 무장한 부대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방간은 합법적으로 군병을 소집할 수 있는 날을 골라서 거사를 일으켰으며 또 자신의 아들을 이방원에게 보내가지고 염탐을 하는 등 나름 또 이제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이미 뭐 시작부터 이게 어그러졌잖아요, 그죠? 우연보를 통해서 이방간의 거병 소식을 미리 접했던 이방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형 방간이 거병을 일으킨다면은 아무래도 이 날짜가 가장 확실한 날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 시적절하게 조카였던 이맹종이 자기 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날이 디데이라는 거죠. 이방원이 뭐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대비는 다 돼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서열상 동생인 이방원이 친형인 이방간을 친다. 이것이 영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투쟁의 달인 이방원. 이방원이 정말 연기 능력도 엄청나요. 그 연기 중에서도 그 어렵다는 눈물 연기도 아주 뚝딱 소화해내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이 눈물 연기를 정말 잘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태종 이방원 이 사람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영조예요. 영조도 이 눈물 연기 정말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눈물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상한 마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눈물 연기가 수준급이었던 사람이 이방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방원은 이미 이방간이 군병을 소집해 놓았다라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싹 다 무장을 갖추고서 세팅하고 있는데 정작 지휘관인 이방원은 오히려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놓은 채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차마 고립관에 해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쇼였죠. 자, 이에 급히 무장을 하고 이방원을 찾아온 이화, 이천우, 이질환 등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난감해하면서 이방원에게 지금 사세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응전을 해야 된다라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연보가 이미 얘기했을 때
하륜이 다 작전을 짜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자, 거사날이 되면 어떻게 움직이자라고 아마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결국에는 숙부였던 이화가 참다 못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억지로 이방원을 끌고 나옵니다. 이화는 1차 왕자의 난 때부터 줄곧 이방원의 편을 들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미 이것도 어느 정도 짜고서 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화가 강제로 이방원을 방 밖으로 끌고 나오자 이방원은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화에게 부축을 받은 채 마지못해서 방 밖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거죠. 방 밖으로 나온 이방원은 역시 또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뭐 반쯤 강제로 이제 갑옷을 입어요. 그렇게 주섬주섬 갑옷을 입은 다음에 역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등을 떠민 이후에야 가까스로 말이 올라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원이 한바탕 호들갑스럽게 눈물 연기를 선보이자 소집되었던 군병들은 모두 이방원의 형제에 대해서 감탄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소집되었던 병사들도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형제들이랑 싸우더니 이번에 또 싸우네?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니야? 그런 생각할 법도 하죠. 그런데 이방원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 소집됐던 병사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 우리가 모시는 이방원은 이렇게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한데 이거는 형인 이방관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공이 사람을 방간의 집에 보내어 그 사냥하는 곳을 정탐하였는데 방간의 군사는 모두 갑옷을 입고 분주히 모였었다. 정한공이 이에 변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때 의안공 이와 완산군 이천우 등 10인이 모두 정한공의 집에 모이었다. 정한공이 군사를 스스로 호위하고 나가지 않으려 하니 이화와 이천우가 곧 침실로 들어가 군사를 내어 대응할 것을 극력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다 와가지고 준비하고서 출진만 하면 되는데 이방원이 방 안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화와 이천우가 침실로 들어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어서 보면은 정한공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거절하기를 고륙을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것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응전하겠는가 하였다. 하면서 눈물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것도 아마 각본에 짜여져 있을 것 같은데 이화가 정한공을 힘껏 끌어 외청으로 나왔다. 정한공이 부득이 종 소근을 불러 이 소근이 1차 왕자의 난에서도 이제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죠. 갑옷을 내어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갑옷을 꺼내어 입히고 단위를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정한공이 이에 나오니 이화, 이천우 등이 깨어나서 말에 오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동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에 오르는 그 과정까지 정말 복잡하게 가요. 그리고 이 과정을 또 구태여 자기가 소집했던 병사들한테 전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형제가 대단한데 형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응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모양새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편 거병을 한 이방가는 자신의 거사 명분을 알리기 위해서 태조와 정종이 각기 사람을 보냅니다. 이방가는 이런 식으로 명분을 제시를 해요. 이방원이 자신을 먼저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약자의 처지로 어쩔 수 없이 선수를 쳐가지고 거병을 했다.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당시의 거병 명분하고 뭔가 좀 유사한 패턴으로 갔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이방간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인 정종은 몰라도 적어도 이방원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부친인 태조는 자신을 지지해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태조가 자신을 지지해주기만 한다면은 효심이 지극했던 형인 정정도 결국 마지못해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겠냐. 아마 그런 계산을 깔고서 두 사람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거사 명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종과 태조의 반응은 이방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이방간의 거병 소식에 정종은 그야말로 대경실색해요.
그러면서 급하게 도성지 이문화를 이방간에게 보내면서 질책도 하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정종은 이방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이거 해봤자 100% 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해산하고 일단 혼자 궁으로 들어와서 사죄를 하면은 불문에 붙이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면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뜻밖에도 태조 역시 대경로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야, 이 자식아, 네 아버지하고 네 어머니가 이방원하고 다르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 소 같은 놈아 하면서 이방간을 미련한 소 취급을 하는 등 아주 극심한 질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방간이 그 휘하 상장군 오영권을 시켜 아뢰기를 정한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니 자, 정종이 여기서 이제 크게 놓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성지 이문화를 시켜서 이렇게 전해요. 방간에게 가서 타이르기를 내가 난언을 혹하여 듣고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내가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궐에 나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하였다 하면서 설득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방간이 자신의 아들 이맹종을 태조에게 보내요. 이맹종과 휘하 수백인을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 태상전을 지나다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정한이 장차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바라여 응변합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명분 자체는 이제 계속 그런 명분을 제시하고 있죠. 이방원이 먼저 나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서는 거다 라고 이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조는 뭐라고 얘기하냐. 태성왕이 크게 놓아여 말하기를 내가 정한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는가 하였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저 소처럼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극심한 또 질책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실 근데 이 시점에서 2차 왕자의 난의 승부는 이미 결정난 상황이었어요. 게임 터졌다는 거죠. 던지는 판이나 거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 보세요. 태조하고 정종 모두 수십 년을 전장에서 누벼왔던 정말 역전의 용사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단번에 견적을 뽑은 겁니다. 이거 이방간이 이방원하고 붙으면은 100% 진다.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이방간이 하는 행동을 만용이라고 질책을 했던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태조의 입장인데, 태조의 경우 누구보다도 이방원을 증오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 이후에 태조가 그 유명한 함흥차사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미뤄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방간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방간을 지지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간은 태조와 정종 두 사람한테 모두 호된 질책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두 사람 다 뭐라고 이제 견적서를 낸 거냐면은 이거는 택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아예 태조는 애초부터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 태조와 정종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이방간은 이미 거병 명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밀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이방간의 패배를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말을 들었던 이방간의 부대는 전의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자신의 야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방간은 어차피 뽑은 칼, 도로 넣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대로 진군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개경시가지 한복판에서 이방원과 이방간의 부대가 서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방간은 이방원의 선봉을 맡은 이숙번 부대하고 활을 쏘면서 제법 그럴싸하게 교전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교전이 벌어진 장소 중 하나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선주교 쪽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격살당한 곳이잖아요. 만약에 정몽주의 원원이 여기에 있었다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날 팝콘 까놓고 봤을 것 같아요, 진짜. 저럴라고 진짜 조선을 세웠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교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방원은 다 작전을 짜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개경의 골목마다 병력을 매복시켜 놓은 상태였고 곧이어 일제히 이방원의 부대가 각지에서 이방간의 부대로 세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원 부대가 포위망을 좁혀오자 가뜩이나 사기가 낮았던 이방간의 부대는 제대로 된 교전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야말로 토붕와해가 되고 맙니다. 이에 이방간은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됐으며 이로써 이방간의 야심찬 거병은 정말 싱겁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사상자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크게 사상자가 많이 나온 전투도 아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드라마였던 용의 눈물에서는 꽤 그럴싸하게 교전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냥 활 가지고서 딱콩지 몇 번 하다가 이방원 군대가 한 방에 포위를 하니까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방간이 도망을 치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이방원은요, 예의 그 연기력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눈물겨운 형제를 연출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만약에 자신의 형을 발견하거든 절대 화살을 쏘지 마라.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즉각 차명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거죠. 물론 이방원의 이러한 발언은요, 단순히 쇼맨십은 아니었어요. 사실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어쩔 수 없이 이방번과 이방석 등 이복 동생들을 척살을 하게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태조에게 정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제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동생들을 죽인 이방원의 모습이 일반 민중들에게도 곱게 보였을 리가 만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원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세간에서 사람들이 정한군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지난번에는 이복 동생들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친형까지 죽이는구나. 이런 비난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한공이 검동 앞 길에 군사를 머무르고 자주 사람을 시켜 전구를 경계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 형을 보거든 화살을 쏘지 마라. 어기는 자는 베겠다 하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형제를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대군이 각을 부니 각지에 매복해있던 복병들이 일시에 치고 나옵니다. 방간의 군사가 모두 무너져 달아났다. 그런데 되게 싱겁게 끝나요. 서익, 마천목, 이유 등이 선봉이 되어 쫓으니 방간의 군사 3사람이 창을 잡고 한 대 서 있었다. 마천목이 2사람을 쳐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 정한공이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죄가 없으니 죽이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이번에도 웬만하면 이제 희생자 수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끝내고 싶었던 거죠. 서익이 창을 잡고 방간을 쫓으니 방간이 형세가 궁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달아났는데 가봤자 뭐 결국에는 튀어야 벼룩이죠. 뭐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방간의 부대는 와해가 되었고 2차 왕자의 난은 정말 깔끔하게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방간은 이렇게 도망을 하던 끝에 추격해온 이방원의 부하들, 그때 이제 추격 역할을 역시 또 소근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방원의 부하들한테 따라잡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종 앞에 붙잡혀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정종도요 1차 왕자의 난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고륙상징을 또 벌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방간에게 너 빨리 군대 해산하고 대궐로 들어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방간은 살려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방간은 아무튼 간에 왕명을 어기고서 거병을 했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이거는 엄연하게 모반에 해당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모반에 대한 처벌은 죽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정도 그렇고 태조도 그렇고 이방원도 그렇고 3사람의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방간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방간을 살려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이방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